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이를 모방한 범죄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게시되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스퀘어나 광주 송정역 등에서는 한때 장갑차까지 동원됐고 거리마다 경찰이 눈에 띄게 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관련해서 KBC 보도국의 조윤정 기자, 정찬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윤정 기자, 경찰이 사상 첫 특별 치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이제 흉기난동 범죄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예방 활동에 힘쓰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특별 치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는데 지난주에 또 칼부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 게 지난 4일입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다중 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를 하겠다는 건데 지난 4일부터 약 2주 동안 총 28만 명이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도중에 또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대낮입니다. 30대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건데 결국 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는 정도였지만 당시 시간대가 토요일 낮 12시 반쯤이었고 지하철이라는 좁은 공간 특성상 피할 곳도 없기 때문에 하마터면 더 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문제들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묻지마 난동, 묻지마 폭행 사건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경찰에서는 지난해 이제 1월부터 이것을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고 정식 명칭을 붙여서 통계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그러면 이게 유독 많았던 건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벌어지는 게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묻지마 범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 묻지마라는 이 말 자체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사실 원인을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범죄를 왜 했는지 묻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동기를 추적할 사실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어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해 1월에 이런 종류의 범죄를 앞으로 이상 동기 범죄 이렇게 명명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관련 TF까지 꾸렸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통계나 사례들을 수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알아보니까 결과물이 사실 없습니다. 내부 회의나 외부 자문 회의는 이제 여러 번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실상 어떤 범죄까지 이상 동기 범죄로 포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결정이 아직 경찰 내부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계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제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사실 어떤 법률적이거나 학술적인 이제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정립된 개념 자체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내는 정량적인 분석 대신에 각 범죄 사례를 이제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이 아시다시피 어떤 해결책이나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통계가 기본이 돼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다만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특별 치안 활동을 펼치면서 흉기 관련 범죄를 일부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적발된 건수가 전국에서 227건이었는데 이 중 20건은 살인 미수, 예비 혐의가 적용이 됐고 113건은 특수상해, 협박, 폭행 등 혐의가 적용이 됐고 그냥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검문에서 걸린 사람이 93명이었습니다. 네. 뭔가 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이거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지연되고 좀 우선순위도 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네. 이 대목에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거나 불안해하실 만한 것들이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지? 갑자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류의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잇따르게 계속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경찰 치안도 이게 확대되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범죄들이 왜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최근에 자살률 통계를 보면요. 어 좀 우려할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뭔가 고립돼 있고 뒤처져 있는 이 사회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이 더 커졌다고 보고요. 어 그분들이 감정적으로는 고립감과 수치심, 음 이 사회의 어떤 양극화나 1인 가족이 늘고 또 공동체가 해체되고 또 우리나라는 또 공동체 지수가 또 꼴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립감과 수치심은 어떤 우울 감정, 또 자살, 또 범죄 동기로서도 가장 가까운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우리가 같이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감정을 같이 공동 조절하면서 사는데 이 고립되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기회를 못 갖고 계속 쌓아두다가 "묻지 마."라는 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잇따른 사고의 그 피의자들이 중증 정신질환자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중증 정신질환자 체계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것이 음 사실 2017년 정신보건법이 개정이 된 이후로 정신병상이 5년 동안 13,000 병상에 줄게 됩니다. 그리고 입원 절차는 까다로워졌고 또 만성 적자로 이렇게 문을 닫음으로써 특히 인제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 정신병상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응급 상황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적으로나 또 이런 어떤 병상 환경으로나 입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 사실은 이런 그 입원 절차나 재반 치료들을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에게 책임이 지어져 있는 이런 환경들이 일련의 어떤 일들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이런 일어나는 현상에 비해서 나오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각 관계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제 당정 여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이제 흉악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서 흉악범들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이런 범죄들을 처벌하는 공중 협박죄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은 이번 주에 국민의힘이 발의할 예정이고요. 많이 언급됐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와의 치료비나 간병비 그리고 치료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는 이제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 원, 총 5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정부 내 심의 기구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지 초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별 결의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고요. 또 당정은 피해자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들 보니까 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정부와 여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흉악범들에 대한 교도소를 따로 만든다는 것도 있었고요. 원장님 그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중증 정신 질환자들이 이제 가해자가 되어진 상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정작 이 중증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네.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이 사법 임원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네. 하고 계신 상황인지. 뭐 연일 지금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그리고 환자 단체 또 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이런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고 있죠. 이제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책임져야 된다." 입원에서부터 또 외래 치료, 또 방문 관리, 또 재활, 그리고 혹시 인제 전과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재범 예방,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롯이 인제 가족에게 책임이 져 있는데, 우리 학회에서는 지금 대한신경정신 의학회에서는 사법 입원제도보다는 국민안심치료제도, 이런 명칭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이렇게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매일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다른 질환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자신이 치료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환청이나 피해망상 같은 정신 증상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의 어떤 병과 증세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지가 좀 부족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족도 어려워하고 민간 병원들도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염병처럼 이 중증 정신질환도 사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런 사법 입원 제도나 혹은 정신보건 심판제도 같은 그런 어떤 제도를 구성해서 판사나 또 전문가, 또 지역사회 대표, 어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원이나 치료 결정을 하고 어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보편적인 어떤 현실이고, WHO에서도 오히려 이것이 인권에 오히려 부합하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법 입원제라고 했을 때 비전문가인 판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입원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인권의 문제는 없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다른 순환 보직을 하지 않고 이 부분만 전담해서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판정을 하고, 또 정신보건 전문가하고 같이 이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환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또 피력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어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시행을 한다면 인권이나 치료, 사회 안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또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좀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인제 이어서 지금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네. 강제 입원이 사실상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까다로워진 상황이 네네네. 됐고, 그래서 이제 이미 우려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년, 5 네. 년 전부터 이 법이 바뀌면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까다로운 보호 입원 절차 때문에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다. 인제 그래서 음. 이게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법 개정 당시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터진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이렇게 해서 좀 치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제대로 음. 치료 시기를 못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인제 모든 중증 정신질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악화가 돼서 또 치료를 중단해서 이제 폭력 행동을 한다, 흉기를 들었다 하면 이제 가족이 신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구급대원이나 경찰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법 규정에는 자타의 위협이 아주 높아야 후송이나 어떤 입원을 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막상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현장에 가면 또 그 환자들은 흉기를 내려놓기도 하고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고 또 거부 의사를 밝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그 경찰이나 구급대원 자체의 결정만으로 후송을 강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후송을 해서 어 한 병을 찾는다 해도 아까 드린 대로 응급 정신병상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전전하기 일쑤고, 또 그 사이에 아주 완강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족이나 의료기관 모두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5 년째 정부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 언제 이렇게 개정이 될지 사실 현장에서 많이 우려가 많은 그런 음.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범죄 상황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인제 그런 가해자가 인제 그런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의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범죄의 원인을 너무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인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되는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네. 일단 사회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탐색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어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인제 이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으로 몰고 가면 인제 더더욱 인제 이 부작용만 낳고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환자들은 더 숨어들고 치료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뭔가 정부가 움직이도록 하려면 여론이나 언론이 중요한데 이 초점을 잘 잡아야 되겠죠. 지금 서현역 사건 피해자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나를 스토킹한다." 이런 피해 망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인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생생하고 두려운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어 그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흉기난동을 부리기도 하는데 이 치료를 잘 받으면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좋아질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나와서 몇 달에 한 번씩 주사만 맞아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면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문제없이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전체적인 중증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거나 낙인을 찍기보다는 잘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런 현명한 어떤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 특히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공간, 또 모바일이라고 하는 디바이스 기기를 통한 이 전파력 인제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예고한다거나 "나는 이렇게 난동 범죄를 이제 벌일 거야."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뭐 "폭탄 테러를 한다.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글들이 더 불안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SNS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주에서는 7건, 전남에서는 5건의 예고 글이 올라왔었는데, 다만 이 이후에는 각 지역 경찰청에서 관련 통계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국수본의 방침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고요.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달 초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를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기서 칼부림을 벌이겠다." 이런 이제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제 20살 대학생이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이제 글을 이제 조회수를 높이려고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자수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같은 날에는 광산구의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칼부림을 벌이겠다." 이제 이런 다른 작성자의 글이 올라와서 이틀 동안 방학 돌봄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특정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테러를 언급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 야구장과 터미널, 기차역을 중심으로 폭탄 7개를 설치했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 트위터에 올라와서 당시 이제 정확한 지역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예고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그날 이제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 경찰 한 50명 정도가 투입돼서 순찰 활동을 긴급히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일주일 전쯤에도 전국 각 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제 메일이 각 관공서에 접수가 되면서 경찰이 출동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례를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직접 취재하거나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흉기난동 예고글 대부분이 사실 10대
혹은 20대 초 이런 이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올리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7 일에도 이제 SNS에 칼 사진을 올리면서 뭐 "어디 은행 사거리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잡고 보니까 10대 2 명 이제 이런 경우가 다수인데 대부분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 이렇게 심각한 일이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말씀을 들으신 사례들 뭐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어떤 뭐 테러나 범죄 예고 이거 분명히 범죄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도 범죄인데 이런 것들이 마치 이제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더 여기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강조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정부에서는 '처벌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찰이든 정부든 계속 이제 이 살인 예고글, 흉기난 등 예고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는 있는데 이제 현행 법상으로 이제 만약에 이런 예고글을 올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그러니까 이런 뭐 실제로 살인이나 흉기난동을 벌이지 않아도 이런 예고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경찰이나 뭐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글 하나로 치안 인력이 다수 소모됐다는 그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그러니까 다 뭐 어떤 누구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글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제 공포심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협박죄,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살인 예고글도 올리고 또 구체적인 범행 준비까지 나섰다면 살인 예비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형량 자체는 올라가는데 말한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정황이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조금 드문 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이제 대책으로 공중협박죄,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겠다 이런 방침인 만큼 앞으로 더 처벌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원장님 이거 글이 네. 올라오니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인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이 어느 틈엔가 이런 글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쓰게 됩니다. 계속 따라 쓰게 되는데 이것도 뭐 유행처럼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어떤 심리인 건가요? 음. 일단 이런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 뭐 영상을 볼 때를 떠올릴 것이고 그 공포심이나 어떤 그 사회적 반향, 그러니까 간접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것에 힘을 느끼고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가 작동해서 모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 평소에 뭔가 특정 남성이나 여성이나 또 특정 대상을 상대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또 복수심, 어떤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괴적인 어떤 충동이나 욕망을 이런 것들을 자극받아서 이런 범죄 행동에 자극받아서 어 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폭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이런 예고글을 올리는, 그래서 좀 더 심각한 형태도 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이야기한 정신병리와 또 관련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좀 전에 사례들에서도 보니까 잡고 봤더니 10대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뭐 20대 초반이거나 연령대별 좀 그러니까 연령대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젊은 층 또 이렇게 약간 뭐 미성년층에서 이제 이런 그 말씀하셨던 충동이랄까요? 이런 것도 좀 강하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 물론 다양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지능이 좀 낮은 또 10 대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ADHD 같이 좀 산만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우울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가정과 사회에서 좀 고립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제 그런 아이들이 뭔가 인제 그 선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떤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아이들에게 좀 심층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본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때는 뭐 이런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17명이 다친 도쿄 지하철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전 사회가 나서서 이런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립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떤 방안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렇게 뭐 좀 말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회적 고립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요즘에 언급되는 게 이제 은둔형 외톨이 이제 이런 단어가 사실 이제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이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인원만 24만 명이 넘고 일반 사회기관이 파악한 이제 인원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 영역에 맡겨져 있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은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광주에도 이제 지원센터가 있긴 한데 전국에서 굉장히 드문 사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위주보다는 조금 정부 위주로 이런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먼저 보듬을 수 있는 좀 센터나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오늘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개념 또 이제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그럼 사회적인 연결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연구들이나 어떤 시도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영국은 2018년부터 외로움 부서를 만들어서 외로움 문제, 우울 문제, 또 분노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정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이제 부서를 창설했고요. 또 일본도 고립 부서를 만들었죠. 우리나라는 공동체 지수가 꼴찌인데요. 이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80년대 중반에 자살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뭔가 가족을 대체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사회 안전망을 또 만들고 이러면서 자살률도 낮아지고 공동체 지수는 현재 최상위를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노력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한번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는 것만으로도 좀 불안감을 느끼거나 또 이런 건 네. 좀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시민들도 실제로 많아진 것 같고요.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 사회적인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 인제 그거 자체가 간접 트라우마죠. 영상을 봤지만 자꾸 떠오르고 두렵고 이게 인제 쪼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주 이상 지속되면 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유해한 어떤 잔혹 범죄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처럼 '처벌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교육 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 공익 광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일상을 덮친 이런 공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이 범죄로 파생되어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두 분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 이슈, 정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점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캠프 데이비드에서 네. 한미일 정상이 모였고 네. 또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였던 건 사실상 첫 번째 있었던 회담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단순하게 만남과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다음 정상 간의 만남 또 장관 간의 만남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영내 자유와 안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여러 조치들, 실질적인 조치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분명히 중요한 밑그림들을 그렸던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또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이득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정치 뭐 정상회의 이런 멀게 느껴지는데 우리 국민이 뭐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이득 이거는 뭐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기업이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미일 간의 굳건한 협력은 안보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요. 네. 반도체를 비롯해서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네. 이 한미일 청년 서밋 등 새로운 형태의 장들이 네. 열리게 된다면 실질적인 재감 효과들이 국민께도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삼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윤석열 외교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상찬을 했던데 그 정도인가요? 그런데 지난해에 있었던 네. 정권 출범하고 났을 때 외교적인 상황과 지금 1년이 지난 현재 상황들이 비교해 본다면 상전벽해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이 다자간 외교가 있었던 지난해에 바이든 대통령과 네. 몇 분을 만났냐. 그리고 당시 기시다 총리와 과연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인가. 이 만남을 두고서 민주당이 굉장히 날선 비난들이 있었던 때가 네. 기억합니다. 근데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국의 국빈 방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던 이 네. 팝송으로 굉장히 큰 회자가 되기도 했던 측면이 네. 있고 그 이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삼국 정상의 만남을 통대로 네. 한미동맹을 단순하게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네. 또 우리 국익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당과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1년여 만에 말씀하신 상전벽해가 된 원동력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미국 언론을 네. 비롯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내는 일에 대해서도 네. 중요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한국과 일본 간의 오래된 관계들을 다시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풀기 어려운 우리의 과거사에 관한 문제와 또 일본과의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풀어내기 위한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용기와 결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뭐 다 줄 용기, 다 줄 결단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 냉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실질적인 성과물들을 담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이번 데이비드 원칙, 정신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결과물들을 도출했고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또 영속 가능한 성과물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비판들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해서 들러리 외교 아니냐, 퍼주기 외교 아니냐 이런 방식의 네. 논평들을 내고 있습니다. 들러리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판문점을 찾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던 장면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모든 것들을 퍼줄 것처럼 했던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비롯한 네. 그 다음 종전 선언에 집착했던 문재인 정부의 5년 외교가 퍼주기 외교, 들러리 외교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었던 네. 외교적인 상황에서의 성과에 대한 비판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레토릭으로 정치적 비난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당 워딩이 상당히 센데 국민 배신 강대국 대리기사
삼전도의 굴욕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논의도 못하고 온 것, 그리고 일본의 역사, 영토, 왜곡 관련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패싱당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일단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논의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왔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괜히 얘기 꺼내봤자 뭐 얻어지는 건 없고 서로 불편할 텐데 안 하고 온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회담을 통해서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네. IAEA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그 이후로 이뤄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은 이미 수차례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네. 회담에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안보, 경제에 대한 큰 의제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또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고 어떤 부분들이 성과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성과에 대해서 사실상 칭찬하기가 어려운 민주당이 네. 애들러서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나오게 되는 이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또다시 오염수 문제를 끄집어서 이 비난 공세, 정치 공세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온 건데 그것과 네. 아무 상관없는 이슈들을 끌어와서 비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논점의 본질에 벗어난 비판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장외 투쟁에서 거의 모든 당력들이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그런 입장들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들을 바꾸게 되죠. 아무튼 이르면은 모레쯤부터 방류를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 정부가 더 취할 입장이나 조치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지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시기적인 상황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IAEA가 검증했던 내용들, 최종적으로 그렇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현실에서 방류가 될지 여부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한 모니터링과 사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한 조치들은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이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심리적 안전성은 좀 다르잖아요. 뭐 과학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저 물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불안 심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지난날 광우병 파동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 정치권의 메시지가 난무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할 정도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지하고 네. 과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방류를 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 해역을 완전히 오염시킬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정치적 선동, 호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특히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접근하기를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불안과 공포를 이용을 해서 정부 공격에 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민주당은 지난 기간 동안 민주당의 정치적 주장을 펼쳐왔고 네. 숱한 기간 장외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들을 더 부추기는 상황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좀 우리 정부가 끝까지 모니터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미군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 홈페이지에 뭐 훈련 관련한 보도 자료를 올려놓으면서 동해를 Sea of Japan 해갖고 일본 해로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뭐 연합훈련 때도 마찬가지고 훈련 과정 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일이기도 하고 네. 미국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이 이 대한민국 동해를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기하기 위한 외교적인 네. 이른바 로비들을 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해왔던 것은 이미 알려진 주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꾸준하게 풀어야 되는 외교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그동안 경과를 보면은 뭐 미군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약간 뭐 간을 보는 것처럼 Sea of Japan이라고 써놨다가 우리가 항의를 하면은 실수한 것 같네 하면서 뭐 다시 이스트시 저 동해로 바꿔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는데도 이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다른 미국 정부 부처도 그렇게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는 이거는 그냥 뭐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네. 미 국무부 내에 있는 그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쪽에서 네. 이제 오랜 기간 해왔던 아마 관행에 대한 언급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선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동해에 관한 이 표기가 더 굳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한미일 협력 동맹 강화하자고 하더니 뭐 불러놓고 뒤통수 때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뭐 한일 동맹은 맞는 것 같은데 한미 동맹도 진짜 동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그 지금 있는 민주당 제1야당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문제들에 계속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졌던 네. 이 안보에 관한 측면 또 경제적인 성과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다 보니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은 온데간데 없고 네. 결국은 이 반일 감정 고치, 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한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결국 자당의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국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 정치권의 나쁜 행태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상회의 그리고 정상회의에서 가져온 성과물 이런 거 자체를 뭐 건드릴 게 없으니까는 뭐 이상한 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계속 물고 늘어진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이상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네. 이 내용들만 가지고 전체에 있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있었던 평가물들을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과 특히 네.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의미 성과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러리를 쓰고 왔다. 네. 퍼주기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점과 논점들은 네. 민주당이 전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음에 분명하다는 점들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트위터 실버마크 뭐 외교부 동원 논란 뭐 이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회가 악의적 왜곡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MBC 보도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일단은 그 실버마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직자 혹은 공직자의 배우자, 네. 주요 공직자의 배우자라든지 해외 정상들의 영부인 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부여가 가능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과할 정도의 비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의 반대 논거들이 같이 함께 맞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면 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도 줄리라고 하는 네. 차마 여성 인권으로서 입에 꺼내기도 힘든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다 나르고 설파했던 그런 나쁜 과거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고 정치 공세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격마저 완전히 모독할 정도의 내용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되는 가짜 뉴스들이 더해지게 된다면 네. 이거는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방식의 정치 공세가 진행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 통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듭되는 가짜 뉴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가짜 뉴스, 뭐 악의적 왜곡, 마타도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뭐 배경이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지지층들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이득만을 도모할 수 있다면 이게 가짜 뉴스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일단은 쏟아내고 보자는 나쁜 정치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자정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적 조치를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건데 이런 가짜 뉴스의 철퇴를 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줄리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상처를 내고 그러면서 뭐 좀 정치적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네. 특정 개인에 대한 악마화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쓰게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그 대통령의 네. 이
유일한 사실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그리고 아무런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흠집 내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신 공격들로 인해서 이른바 악마화 등에 대한 이러한 나쁜 정치 행태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퇴행시키게 되는 나쁜 모습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에 가담하는 나쁜 악습이 반복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긴 한데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뭐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국폭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국가 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다. 뭐 이런 직설적인 비판글을 남겼는데 국폭 정권이라는 비판글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고 있는 정권을 향한 독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회피하기 위한 나쁜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놓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총선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버텨줘야 한다, 나가면 안 된다, 뭐 버텨줘야 땡큐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만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거는 그냥 일종의 비아냥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설마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네.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믿고선 여기에 기대어 정치하는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네.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힘이 내년 총선에서 평가받게 되는 건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권을 태동시키고 난 다음 네. 과연 어떤 정치 또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실질적인 정권 교체에 대한 효능감들을 국민께 전해줬는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 그 정도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거라 보고 그런 얘기는 오히려 국민의 힘보다 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렀을 때 진짜 총선을 치러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위기감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간다, 뭐 그런 스탠스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순간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급작스럽게 코로나라고 하는 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발할 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으며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하게 됐을 때 이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줄이 길게 늘었었던 때가 아주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위기 상황에 정권의 중심으로 뭉쳐야 됐다는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 정치, 경제 모든 상황들에 대한 변화의 양상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집권당의 지도부로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제대로 타개할 수 있는 위기 준비 능력을 갖춘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의 성과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서 더 큰 효능감을 주기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문의 모범 답안을 하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8월 2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